예,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도 여러 가지 병이 들지만 나이 든 사람이 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건강검진을 해서 자기가 건강한지 병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안 아프고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니까 아이고 무슨 건강검진을 해, 감기도 안 걸리는데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된통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건강검진이라는 게 건강한지를 알아보는 검진인지 병이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검진인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해주는 유일한 나라인데다가 또 얼마 전부터는 전 국민을 의료보험으로 건강검진까지 해주는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나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기술은 세계 탑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야 검사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해야 될 걸 법적으로 다 규정해놨어요. 정말 신기한 게 병명에 따라서 검사할 수 있는 것과 치료할 수 있는 걸 매치를 다 시켜놨어요. 그 많은 거를 40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간 보는 교수님은 간만 검사해요. 갑상선 보는 검사님은 갑상선만 검사해요. 그런데 환자들은 한 번 피 뽑으면 모든 거 다 알아내고 또 한 번 MRI 찍으면 온몸 다 MRI 찍는지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도 MD인데 현대의학은 뭐냐면 구조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조가 망가진 걸 알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혈액 검사하면은 자기 결과 쫙 나오고 왼쪽에 보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잖아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그죠? 이거를 정상 범위로 알아요. 노멀 레인지. 아, 요 안에 들면 난 정상이야. 합격이야. 이렇게 알아요. 자세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냐면 참고치라고 써놨어요. 레퍼런스 레인지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혈중 단백질 농도를 쟀다. 그랬을 때 뭐 6.6부터 뭐 7.4까지가 참고치에 들어간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혈중 단백질 농도를 재니까 정규분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95%가 그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6.4보다 낮은 사람은 극단의 2.5%죠. 또 7.4보다 많은 사람은 극단의 2.5%죠.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뭔가 망가졌을 거야. 그래야지만 뭔가 그 다음 정밀검사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 혈당이 99까지가 정상이다. 99, 98, 97 나오면은 조심하시고 다음에 검사해 보세요. 뭘 어떻게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러다가 뭐 103 나왔어. 그러면 환자 대접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해 줄까요? 약 처방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서 건강검진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가를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데는 이제 구조의학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의사를 기능의학이라 그래요. 기능을 좋게 하는, 기능을 치료하는 이런 의사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퍼런스 레이지는 우리나라 인구의 95%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한반 100명 중에서 95등까지만 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95등 하는데 아유 잘했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뭐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하든지 학원을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70등, 60등, 50등 그래도 50등 안에는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옵티말 레인지라는 걸 생각합니다. 최적치. 그죠? 이만큼이 아니고 요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기 들을 때부터 우리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당뇨 전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그래서 상뇨혈 평균 당을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당뇨 전 단계 그러면 조심하세요. 그래요. 뭐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당뇨 전 단계부터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까지는 건강하다가 내일부터 탁 환자가 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중간에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걸 미병 기간이라고 그래요.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 뭔가 불편하고 이상이 있을 것 같고 검사하니까 뭐 당뇨기가 있다 그러고 콜레스테롤도 좀 위험하다 그러는데 치료를 안 해줘. 왜냐면 우리나라는 치료하려면 그 참고치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병 기간에 우리가 치료를 하면 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병 기간을 지나서 병리학적으로 환자가 돼버렸어. 망가졌어.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옛날의 나라는 못 가고 그때부터는 치료가 뭐냐면 약 먹어가면서 식이하면서 운동하면서 관리해 간다. 용수철도 그렇잖아요. 탄성하게 뇌에서는 다시 돌아오지만 이렇게 쫙 늘어나면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특히 국가건강검진은 정말 최소한이에요. 거기서 이상이 나온 사람은 망가진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실 때 자부담 좀 하세요. 해서 좀 더 추구하세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대장 내시경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50대 이상이 되면 대장암 이제 검진을 하는데 대장 내시경인 게 아니라 대변에서 피가 섞여 있는 나를 현미경으로 보는 걸 해요. 근데 대장암 환자 애지간해 갖고 그 대변에서 피 안 나와요. 피가 나올 정도면 이미 엄청 진행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변 검사를 해서 대변에 피가 있어.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국가검진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자비를 좀 들여가지고 위내시경 할 때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많은 검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검사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작년에 뭐 어떤 대학병원 가 300만 원 주고 막 싹 다 했잖아. 뭐 요즘은 뭐 1박 2일 입원해갖고 한 1000만 원 하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깨끗하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고 싶냐? 내 몸이 깨끗하대. 나는 결백한 사람이야. 나는 죄도 없고 병도 없어. 라고 착각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100만 원 내고 건강검진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잘 걸리는 병 순서대로 한 10개를 검사했는데 아직까지 망가진 증거가 없다. 200만 원은 20개를 검사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아니, 작년에 검사했을 때는 깨끗하다 그러는데 올해 갑자기 위암 말기되네? 저쪽 병원에 오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증상이 없을 때. 그리고 하실 때 추가로 좀 더 많이 하세요. 어차피 한번 피 뽑는데, 그죠? 국가검진은 정말 조금만 해요. 정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검진은 사실은 건강검진하고 질병검진이에요. 내가 어디 망가져서 환자가 된다를 보는 거고 그 전에 진짜 내가 건강한가를 한번 검사해보세요. 건강한 걸 검사해야지. 뭐 예를 들자면 몸에 뭐 영양소는 결핍된 게 없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양소 검사를 하거든요. 뭐 비타민 D, 영양제 안 먹은 사람은 다 결핍이에요. 뭐 햇빛 보고 운동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비타민 B군은, 비타민 C는, 미네랄은 잘 있는지, 또 활성산소는 얼마큼 나오는지, 또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내 몸에 항산화 수치는 얼마큼 있는지, 또 우리가 뭐 암이나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을 이기려면 면역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내 몸에 면역력은 얼마큼 있는지 이런 거를 검사해야지 건강검진이지. 지금 하는 거는 질병검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검진 많이 할수록 좋죠. 근데 위내시경은 우리 국가검진에서 뭐 30대 중반부터 해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위암 발병 1, 2를 다투는 나라예요. 원래 1위였다가 일본하고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데 맵고 짠 음식을 먹으니까 위내시경 하면 글쎄요. 절반 가까이는 뭐 미란성 위험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대 중반 넘어가면은 위내시경은 매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집안에 위암이라든지 식도암 가족력이 있다. 그럼 더 빨리 해라. 이렇게 권고드리고 싶고요. 근데 대장내시경을 참 안 해요. 국가검진에도 대장내시경은 빠져있고. 그래서 최소한 50대가 넘으면 대장내시경은 꼭 좀 해라. 근데 요즘 젊은 20대, 30대 사람들이 대장내시경 하면 용종 나옵니다. 그 용종을 놔두면 그게 5년, 10년 지나면 대장암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비만하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 30대 때 한 번 하고 그때는 뭐 5년마다 한 번씩 해도 돼요. 그리고 원래 대장내시경은 학계 권고사항은 1, 3, 5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대장내시경을 해서 용종이 없는 사람은 5년마다 해라. 그리고 용종이 있었다. 그러면 3년마다 해라. 그리고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매년 해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대장내시경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대장내시경 꼭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대장암 발병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건강검진이 아니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하는 이제 건강검진 중에서 거기 리스트를 보면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지인들이 찍어달라고 연락 많이 와요. 근데 저도 헷갈려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걸 또 패키지로 묶어놔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면 또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하고 이런 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할 필요가 없는 게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평소에 허리 아프다고, 목 아프다고, 디스크 있나 알아보려고 건강검진에서 목, 허리, CT나 MRI 찍는다.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의학적으로는 뭐냐면은 내가 레지던트 때 논문이 이걸 썼어요. 그때 처음 MRI가 막 나왔을 때 그 병원 직원들 갖다가 40대 이상 사람들 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내 기억에 40몇 프로가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크라는 건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찍을 필요가 없고 얻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건강검진을 하면 이게 의료보험이 안 돼요. 100% 자부담이에요. 비싸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목이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했는데 정형외과 원장님이 이거 CT나 MRI 찍어봅시다라고 오다를 내리면 의료보험으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척추 CT나 MRI 찍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또 사람들이 그래 한 번에 모든 암이 있는 날 아는 게 PET-CT래. 그러니까 PET-CT 한 방에 찍을래. 그러는데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PET-CT는 가장 안 정확한 검사거든요. 스크리닝 검사예요. 그래서 저기에 뭔가 좀 암인지 만성염증인지 이상한 세포들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CT나 MRI나 조직 검사를 해서 아는 건데 이건 주로 그래서 암 환자들이 어디에 전이가 갔나 알 때 전체적인 스크리닝을 하는 검사지 건강검진에서 할 검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비용도 비싸지만 방사선량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엑스레이 찍는 거에 200배 정도 200배, 250배 정도의 그 방사선 피폭이 되기 때문에 PET-CT를 건강검진에서 찍는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단지 하나 우리 집안 내력에 암이 많아. 그럴 때는 뭐 한 번 정도 한 50대쯤 돼서 찍는 건 모르겠지만 이걸 젊을 때부터 뭐 주기적으로 찍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혈관질환이 있어 당뇨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한 60 넘었어 이런 분들은 심장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그 관상동맥 CT를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진단받는 것도 없고 아무 증상도 없는 사람이 심장 초음파를 한다. 심장 초음파는 주로 뭘 보냐면 심장의 밸브가 잘 작동하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증상도 없는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찍는 것은 별로 얻을 정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60대 이상에서 심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인 밸브 이상이 있다든지 뭐 숨이 찬다든지 부정맥 같은 자가 증상이 있을 때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권하고 싶은 거는 MRA라고 요즘 많이 아세요. MRI 말고 MRI에다가 뇌 MRI에다가 엔지오그램 혈관 정수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는 뇌혈관의 문제를 보는 건데 이게 주로 뭘 보려고 찍냐면 뇌깔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 머리에 시한폭탄 갖고 살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뇌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풍선처럼 부풀어 있으니까 막이 얇으니까 잘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터졌다 그러면 뭐 아니면 도죠.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 났는데 이게 우리나라 인구의 한 2, 3%가 있대요. 그러면 꽤 많은 거예요. 한 40명 중에 한 명이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 한 번 정도는 찍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자들한테 그래요. 위내시경은 무조건 매년 해라. 제가 물론 환자들이 오고 또 환자 보호자들이 갖고 오는데 위내시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한 40대쯤 되면 뭐 위염은 하나씩 있어요. 근데 위염 중에서도 뭐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비 화생은 위암의 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서 위내시경 꼭 하고 위내시경은 최소한 2년에 한 번, 그리고 한 50대면 매년, 그리고 대장내시경은 40대부터 해라. 그래서 한 5년에 한 번씩 하라. 그리고 초음파는 매년 좀 갖다 대라. 초음파는 소리로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방사선 피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갖다 대라. 뭐 갑상선도 해보고, 우리나라 40대 이후에 사람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대보면 글쎄요 5명 중에서 3명 가까이 결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유방도 대보고 그리고 복부 초음파하면 모든 걸 다 봐주잖아요. 뭐 간도 봐주고 췌장도 봐주고 또 췌장을 정말 열심히 보는 그 선생님은 췌장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어요. 대충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그리고 비장도 보고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남자분들 요새 우리나라 전립선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으로 하는 초음파는 좀 곤란하더라도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을 대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매년 여기저기 다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담배 피는 분들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그런 말 30갑년 매일 한 갑씩 30년을 피거나 하루에 2갑씩 15년을 피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설량 PET-CT를 갖다가 2, 3년에 한 번씩 꼭 찍어주세요. 방사선 피폭 양이 작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폐암을 발견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고 폐암의 가중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저설량 PET-CT를 꼭 찍으실 걸 권고합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공짜잖아요. 그죠? 이거 안 하면 뭐 그냥 이제 손해 보는 거니까 무조건 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좀 추가로 해라. 그리고 뭐 요즘 건강검진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연말에 몰리잖아요. 연말에 몰리면 아무래도 뭐 정신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못 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초음파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한가할 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요즘 이제 초음파를 의사 선생님이 아닌 사람이 하거나 또 전문의가 아닌 분이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음파는 방사선 전문의가 하는 곳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위내시경도 가능하면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하시면은 또 경험이 많은 분들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너무 비싸갖고 막 패키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 이런 거는 가성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시되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좀 한가할 때 여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 간다는 게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노년기에도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는 뭔가 활동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취미 활동을 정말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교회라든지 이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양원에 안 가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정신적으로 강해도 육체적으로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자기 생활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건강검진도 규칙적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식생활도 건강하게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또 스트레스도 건전하게 풀어가시고 이런 분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주체적으로 활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노년의 삶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은 전향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병이 생기고 병이 안 생기는 할 수 있는데 장수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1000명의 사람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생활하고 저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어서 장수하는지를 보는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수는 후양적 연구를 해요. 그래서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장수 마을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뭐 세계 각국에 보면 장수 마을들이 있잖아요. 보면 여기 노인네들이 100세 노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를 후양적으로 보고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이분들이 뭐 소식을 하고 반드시 일을 하거나 운동해서 육체적인 활동을 하시고 정신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누군가 같이 생활하시고 뭐 이런 점도 있는데 의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장수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수 노인들의 혈중 인슐린 농도가 일반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슐린보다 30%가 낮더라. 인슐린이 낮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없다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고장난 불량 인슐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이 이만큼 올라가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세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피 속에 있는 당을 세포로 옮겨주는 화물 트럭이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화물 트럭이 용량이 크고 아주 건강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화물 트럭 10대만 오면은 오늘 밥 먹은 거 전부 다 세포로 넣어주는데 불량이야. 그러면 100대가 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혈중 인슐린이 높다는 말은 불량 인슐린이 많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질병의 출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가수원의 토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토양이 건강하면 거기서는 알아서 씨만 뿌리면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가 나요. 그런데 토양이 오염됐어. 발암물질에, 중금속에, 기름에, 활성산소에 오염이 되면 거기서는 계속 질병이 나는 거예요. 고혈압이란 열매, 당뇨란 열매, 암이란 열매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토양을 깨끗하게 바꿔줘야 되겠죠. 사람의 토양이 피겠죠. 혈액이겠죠. 그래서 혈액을 건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혈액이 오염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게 되면 만성염증이 오게 됩니다. 만성염증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뇌질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수노인들이 혈중 인슐린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장수노인들이 다른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서 장내 미생물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장내 미생물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잖아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좋은 유익균이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피 속에 인슐린 저항성이 낮고 장 속에 좋은 유산균이 있으니 그야말로 그분의 밭은 기름진 옥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몸이 바뀐 분들이 오래 사시더라.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 둘, 셋을 좋아하니까 세 개를 말하는데 많죠. 많은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를 들자면은 첫 번째는 된장이나 청국장이겠죠. 사실 된장보다는 청국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된장을 먹으라는 말은 안 하고 청국장이나 낫또를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심이 좋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콩을 발효한 거기 때문에 콩 속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있죠. 또 비타민 B군도 풍부하게 있죠. 각종 항암 물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그 청국장 그리고 암 환자가 아니면 된장 이것이 장수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다양한 채소를 많이 먹자는 얘기인데 그거를 채소만 그냥 먹기 뭐하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레시피가 있어요. 김밥인데 요즘 김밥 정말 다양하잖아요. 옛날에는 단무지하고 소세지하고 계란, 지단 이런 게 아니고 요즘은 다양한 야채로 된, 그죠? 김밥인데 밥이 없어. 김하고 야채만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이 정말 좋죠. 그래서 그거는 식감도 좋지만 또 야채, 다양한 야채를 우리가 레시피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걸 김으로 싸잖아요. 김이 뭐냐면은 그 해조류잖아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조류를 많이 먹는 나라예요. 해조류는 채소보다 더 많은 미네랄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한 거는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게 되는데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반드시 부족한 성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비타민 B12번, 철분,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이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거를 영양제나 주사로 보충하셔야 됩니다. 근데 김에는 비타민 B12분이 굉장히 풍부히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밥 없는 김밥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고 모든 건강을 위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잖아요. 근데 요즘 비빔밥도 밥 없는 비빔밥이 나와요. 밥은 조금만 넣거나 아니면 현미 비빔밥.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빔밥이 뭐예요? 오색 찬란한 채소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채소가 색깔이 다르다는 거는 그 안에 각기 다른 파이토 케미칼, 영양소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빔밥이 정말 좋은 음식이고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생들깨나 생들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오메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식물성 오일을 비교한 걸 보면은 뭐 올리브유일 또 한참 핫한 MCT 오일 이런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생들기름은 정말 좋은 들기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저는 환자들 보고 아침 저녁으로 생들기름이나 생들깨를 한 스푼씩 드세요. 그러면 오메가3 영양제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아까 말한 김 없는 김밥이나 밥 없는 비빔밥에다가 생들깨를 뿌리고 들기름을 드레싱을 해서 드시면 되겠죠. 근데 단 조건이 우리나라 원래 참기름 들기름은 뭐예요? 볶아서 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볶으면 열을 가하면 다 산패돼 버려요. 그래서 콜드 컴프레스, 냉 압착한 요새 많이 팔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들기름을 이만큼 해갖고 뚜껑 열고 따르면 산소 들어가면 산패돼요. 그래서 요즘 일회용으로 캡슐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먹을 거야. 그래서 그걸 아침에다 따가지고 하나 먹든지 아니면 음식에다가 드레싱으로 넣든지 아니면 그냥 생들깨, 볶지 않은 생들깨를 그냥 드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정말 혈관 건강이나 세포 건강 최고입니다. 제가 식이요법을 하는 의사인데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항상 똑같이 처방하는 식이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이제 동물성 음식을 최대한으로 줄입니다. 특히 붉은색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는 세계 암학회에서 지정한 2군 발암물질이고 그거를 가공한 것들, 베이컨, 햄, 소시지는 1군 A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거듭도 보지도 않는데 암 환자들한테도 항암을 해서 못 먹는 사람한테는 동물성 음식 먹으라 그래요. 그때는 붉은 고기가 아닌 닭고기라든지 닭음료, 어리고기라든지 흰살 생선을 먹으라고 하는데 노인들은 좀 다른 얘기예요. 노인들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단백질 흡수가 안 되고 식물성 단백질만 갖고는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있는 성분은 항상 일정한 걸 유지하려고 모든 세포들이 희생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어디 갇혀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
그럼 피 검사하면 단백질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피 속에 단백질이 떨어지면 피 속에 삼투압이 떨어져. 즉 피가 묽어져. 그럼 피 속에 있는 물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부어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리면 마르다가 어느 순간 퉁퉁 부어요. 부종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근육에 저장한 단백질을 빼와서 피 속을 정상을 만들어. 그런데 한 달을 굶으면 안 되겠죠. 더 이상 빼올 게 없으면 피골이 상잡해지고 그 다음에 몸도 붓고 이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은 골다공증보다 근감소증이 더 중요해요. 특히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이거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면역의 적신호예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50, 60 되면은 남자고 여자고 목욕탕 가보면 전부 다 다리가 다 이렇게 말라 있어요. 그럼 건강에 적신호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보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식물성 단백질은 재료를 요리를 해야 먹어야 되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조금만 먹어야 되고 특히 또 동물성 단백질은 식감이 좋아요. 동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지방과 섞여 있기 때문에 식감이 좋고 소화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 또 암 환자라 할지라도 항암을 하거나 아니면 진행된 암 환자가 거의 못 먹을 때는 동물성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을 때도 소고기보다는 닭고기를 먹으면 좋은데 나는 소고기, 돼지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가능하면 돼지고기를 드세요. 근데 이거를 구워 드시지 말고 삶아 드세요. 우리나라에 좋은 음식 있잖아요. 수육. 그죠? 수육으로 드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수육만 드시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오키나와 장수촌 가면은 메인 음식이 뭐냐면 돼지고기 수육이에요. 그걸 각종 해조류와 야채랑 같이 삶아서 드세요. 그래서 노인들에 있어서는 채식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동물성 음식을 같이 섭취하셔야 된다. 우리 인간은 원래 동물성 음식을 요만큼 먹고 식물성 음식을 이만큼 먹는 잡식 동물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식품이 산업화되면서 이 동물성 음식들이 많이 오염됐어요. 대량 사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된 고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특히 암 환자들은 동물성 음식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동물성을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식물성 이 음식을 최소한 지금 먹던 게 5배 내지 10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식물성 음식 채소는 80%가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소나 말은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대세김에서 그 식이섬유를 포도당으로 다 쪼개서 흡수해서 영양분을 써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채소를 이만큼 먹으면 80%는 장 속에 부글부글 끓다가 대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게 20%밖에 안 먹어요. 그 옛날에 동물성 음식을 먹을 때는 균형을 이뤘는데 식물성만 먹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단기간에는 해독이 되고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력과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셔야 되고, 또 채식 위주로 할 때는 반드시 모든 채소를, 모든 통곡류를 골고루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 아니에요. 동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에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채식을 할 때는 반드시 시금치, 가지, 버섯, 토마토, 브로콜리, 현미 전체를 다 균형 있게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쪼개서 포도당을 얻어서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늙은 세포든 젊은 세포든. 그래서 그때 탄수화물을 먹고 포도당이 혈당으로 올라갈 때 피크를 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나쁜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야 돼요.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그죠?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위주로 먹되, 우리가 또 혈당 지수가 높지만 좋은 음식들도 있거든요. 당근이나 현미나 이런 거는. 그런 걸 먹을 때는 먹는 순서를 잘 시켜서, 또 조리 방법도 잘해서 가급적이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식을 하자. 그러니까 이 식재료 자체를 통째로 먹자. 그걸 깎거나 굽거나 양념을 하거나 첨가물을 넣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자꾸 손대지 말고 있는 식자재 그 자체로 전체식을 하자. 이게 모든 식이요법의 모든 목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